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마지막 잃어버린 기회, 네 번째 기회, 그러니까 1968년 1월의 대공세 이후에 존슨 대통령이 북폭 중지, 평화협상 개시, 그리고 자신의 대통령 재선 출마 포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미군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1973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5년 더 계속된 것이죠. 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끝날 것 같았던 베트남 전쟁은 닉슨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년 더 지속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은 클라크 클리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968년 3월 1일 날 취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 사람은 이제 워싱턴 정계의 아주 핵심 인사이더인데 3월 하순에 딘 애치슨을 비롯한 이른바 냉전의 현인들을 불러서 베트남 전쟁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존슨이 3월 31일 날 북폭 중단 평화협상 개시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 클리포드 국방장관이 새로 취임하는 69년 1월 20일 날 취임하는 닉슨 행정부의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베트남 전쟁이 당시에는 미국의 가장 큰 대외정책 문제였기 때문에 취임 90일 이내에 미군 철수를 시작을 해서 최단 기간에 완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키신저가 머뭇머뭇거리더니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해 보시죠. 그러고 별로 듣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전쟁이 실제로 끝난 거는 1975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의 발표 이후로 따지면 7년, 닉슨 대통령의 취임으로 따지면 6년 이후에 끝났는데, 어쨌든 더 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사자가 2만 명 이상 늘었고 전쟁 비용은 650억 달러가 더 들었다라고 그래요. 미국과 북베트남이 평화협상을 체결한 게 1973년 1월 23일이고 미군 철수가 완료된 게 3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것은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정부가 함락되면서 끝났죠. 그렇다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은 왜 닉슨 취임 이후에도 4년을 더 끌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닉슨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당시 존슨 행정부가 진행하던 평화협상을 회방 놓았다. 사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실은 반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남베트남의 티우 대통령을 부추겨가지고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마, 이렇게 회방을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존슨 대통령의 잘못을 또 제필한 건데, 미국의 가공할 군사력으로 북베트남을 압박하면 끝낼 수 있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른바 매드맨 티오리, 미친놈 이론, 광인 이론을 발동을 해가지고 나는 핵무기를 쓸지도 모르는 미친놈이야. 알아서 기어. 핵무기 안 맞으려면. 그런 데다가 플러스 존슨 대통령이 자제했던 베트남의 인접국가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전쟁을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69년 가을 이전에 북베트남을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는 오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닉슨 대통령은 사실은 국내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자기가 예전에 윌슨 대통령처럼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정계에 진출할 때는 빨갱이 때려잡는 데 선수였기 때문에 내가 소련과 중국과 화해를 해도 거기에 따른 말하자면 반작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산하에서 중국과 소련과 화해를 합니다. 유명한 미중화해 미소됐단 그러죠.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북베트남에 압력을 가하면 말을 듣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오판이죠. 중국과 북한, 중국과 베트남, 북베트남, 소련과 북베트남 관계는 북베트남 외교관리가 말한 것처럼 이 지배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의존 관계죠. 중국이나 소련이 세게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북베트남이 말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닉슨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닉슨은 60년 대선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약 10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갖다가 또 지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나 받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68년도에 존슨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가장 유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6월 달에 암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출마를 합니다. 어쨌든 베트남 전쟁을 잘못 관리한 것은 그러니까 시작은 아이젠하워 정부의 제네바 합의 파기지만 어쨌든 베트남 전쟁은 민주당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닉슨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될 수 있겠다. 단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68년 11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베트남의 평화가 성취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건데 10월 달에 뭐 충격 또는 경의 이런 것인데 어쨌든 닉슨의 입장에서는 11월 5일인데 그때 대통령 선거일이 11월 5일 이전에 베트남 평화협상이 뭐 큰 진전을 보이거나 타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게만 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당시 남베트남의 티우 정권하고 마쿠에서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선을 닷새 앞두고 존슨 대통령이 북폭을 다시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진지하게 개시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러니까 닉슨 후보가 티우 대통령에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평화협상에 참여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유명한 차이나 로비이고 또 유명한 반공투쟁을 한 사람인데 안나 셰노라는 중국인 여자예요. 이 여자가 중국인 여자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클레어 셰노라고 아주 유명한 반공투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군 장성 출신이에요. 중국의 국공내전 때 플라잉 타이거스라는 의용군으로 공군기를 띄워서 장개국군을 도와줬고 1954년도 디엔비엔프 전투 때 프랑스군에 관한 군수 물자를 보내준 것도 이 플라잉 타이거스, 나중에 이름을 뭐 에어 아메리카로 바꾸는데 또한 뭐 대만군도 많이 도와줬고 그 사람의 클레어 셰너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이 말하자면 정치 인사이더고 마쿠 실력자고 그 안나 셰너라는 여자가 티우에게 선거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평화협상을 보이콧해라. 참으로 확 끼워진 거죠. 그 오간 내용들을 존슨 대통령은 다 알았습니다. NSA, 국가안보국, 뭐 CIA, 중앙정보국, FBI, 연방수사국들이 다 도청을 해가지고 닉슨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구나. 평화협상을 깽판 놀라고 그러네. 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닉슨은 모른 척했다고 그래요. 대선 이틀 전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슨의 정부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걸 폭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뭐 말하자면 이건 사실은 뭐 범죄 행위고 반역 행위죠. 국가의 외교 행위를 방해를 놓는 거니까. 그러나 이 결론은 폭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FBI 같은 CIA가 뭐 티우 쪽도 감청을 하고 이쪽에 뭐 안나 셰너 쪽도 감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닉슨이라는 정치인이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말하자면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방을 놨다 그러면 닉슨 행정부는 앞길이 어렵다. 그래서 하여튼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그 내용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0.7%포인트 차이로 약 한 40몇 퍼 차이라는데 아슬아슬하게 닉슨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티우는 자기가 보기에는 이 민주당 정권이 자기를 너무 박대하니까 공화당 정권이 되면 나한테 유리하게 평화협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닉슨 말을 들은 겁니다. 당시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거기 차석 대표가 필립 하비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60년대에도 한국에서 한국 외교관 역할을 했고 71년부터 74년까지는 한국 대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대사 관저를 한옥으로 지었는데 이 덕숭 옆에 있는 대사관저 거기가 하비브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 하비브 대사의 이름을 따서 하비브 하우스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대사만 지낸 게 아니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낸 사실은 대단한 외교적 거물입니다. 68년 11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때 그 파리 평화회담에서 이 필립 하비브가 차석 대표였는데 뒷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뒷날 은퇴한 다음에 외교관을 은퇴한 다음에 이른바 오럴 히스토리라고 그래서 자신의 그 공직 경력을 회고하는 기록들을 미국 사람들은 남기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68년 파리 평화회담 때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는 대선이 있을 때 누군가가 TU의 협상 참여를 막았다. 그래서 협상을 망쳤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민주당 후보인 험프리가 당선이 됐다면 전쟁은 훨씬 일찍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닉슨에 관한 평전을 낸 그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있어요. 팀 와이너라고. 이 사람은 CIA, FBI 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인데 원맨 어게인스트 월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대항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 원맨이 닉슨입니다. 닉슨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베트남 평화회담을 회방을 놓은 그 닉슨이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 평화회담을 좌초시켰는데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엄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닉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한미한 집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47년부터 이 빨갱이 때려잡기에 선봉장이 되면서 46년도에 하원의원이 되고 50년도에 상원의원이 되고 52년도에 부통령이 돼요.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말, 배신, 불법 이거를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2년도에 재선될 때 존슨 대통령의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던 월터 로스터라는 사람이 지금 말한 이 사건,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닉슨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평화협상을 깽판 논의 사건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린든 존슨 대통령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몇십 년 뒤에 밝혀라. 그래서 이게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사기 배신으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니까 그동안 저지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걸 막으려다 보니까 결국은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보통 이제 옥토버 서프라이즈란 말은 이때 나온 게 아니라 80년 대선에서 레이건 후보가 당시 카터 대통령을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그 당시에 카터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숙제는 뭐냐면 79년 11월 달에 이란 이슬람 혁명 때 대사관의 인질로 잡힌 52명의 미국 외교관들, 자그마치 444일 동안 잡혀 있었는데 이 대사관 인질들을 10월 달에 석방을 시키면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물밑 협상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윌리엄 케이시, 이 사람은 OSS 출신이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장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야, 레이건이 이길 때까지 인질을 풀어주지 마 했다는 거예요. 이 건은 문서로 확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비판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때도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인질의 석방을 최소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미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닉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쩌면 69년 초에는 끝났을 수도 있었을 평화협상을 완전히 깽판을 놓고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닉슨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닉슨은 오로지 대외정책에만 관심이 있었고 오로지 키신저하고만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닉슨과 키신저 두 사람이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사실은 또 어떤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닉슨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데 닉슨은 아까 말한 광인 이론, 미친놈 이론으로 야 6개월 내에 북베트남에게 협상을 강요할 수 있어. 지금 이 중국과 소련은 이미 69년도에 국경 분쟁으로 전쟁까지 했기 때문에 각기 말하자면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해서 중국이랑 화해하고 소련하고도 화해해가지고 군비 경쟁은 지향하고 대신에 베트남에 대해서 야 그만 싸워 이렇게 압력을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예로운 철수를 하겠다. 1969년 가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존슨 대통령은 그래도 베트남과 라오스에 대한 무력 침공을 그러니까
공습은 했지만 지상군 침공은 막았는데 그걸 시작합니다. 존슨 대통령 때는 공습까지도 베트남에 국한됐었지만 닉슨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전쟁을 확대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확대한 거예요. 그게 1969년 3월, 그 취임하고 한 2달밖에 안 됐을 때죠. 캄보디아에 대한 비밀 폭격을 합니다. 왜 캄보디아를 폭격을 하냐면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 가는 군수물자나 병력들이 캄보디아를 통해서 갑니다.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통해서 갑니다. 이게 바로 호치민 루트라는 건데 그 호치민 루트를 막기 위해서 비밀 폭격을 합니다. 왜 또 비밀 폭격이냐? 미 국민은 알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중보고를 해요. 이 폭격기 조종수가 나갈 때는 어떤 베트남 내의 지명을 폭격 대상으로 주고 다시 또 브리핑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캄보디아를 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보호 장치를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로 베트남 내 목표물을 친다고 하고는 캄보디아를 친 거예요. 69년 3월부터 그것을 했고 그게 69년 5월부터 뉴욕타임즈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닉슨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놈들, 리크한 놈들 찾아내. 그래서 플러머라고 그래가지고 배관공, 그러니까 배관공이라는 게 이제 물이 새면 막는 그걸 수송공하는 이제 수리공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는 이미 69년부터 계속 이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69년 3월부터 비밀 폭격을 해도 별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70년 4월 달에는 아예 캄보디아로 지상군을 집어넣습니다. 남베트남군과 미군이 같이 들어가요. 이때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베트남군에 대한 남베트남 저항 세력에 대한 보급 통로를 막기 위해서 남베트남의 요청으로 미군이 베트남에 침공한다. 그리고 대신 미군을 앞으로 1년 내에 30% 철수하겠다. 1970년 4월 28일인가 발표했는데 이게 미국 내에 어마어마한 반전 시위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5월 4일 날 오하이오주에 있는 켄트 주립대학에서 시위를 벌이던 19살, 20살 먹은 대학생 4명이 주 방위군이 쏜 총에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나라에서 전쟁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대학생 4명이 죽은 거예요. 남부 엘라바마에서도 잭슨 칼리지라는 데서 2명이 죽었는데 이때는 이거는 인종 문제라고 그래요. 어쨌든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미국 상원에서도 뭔 이런 일이 다 벌어지나 해서 통칭만 결의안 철회한다. 이제 말하자면 행정부에 줬던 전쟁에 관한 백지 수표를 철회하겠다. 또한 캄보디아 침공에 필요한 예산도 우리는 이제 승인 못해. 이렇게까지 됩니다. 이 캄보디아 비밀 폭격 및 캄보디아 지상군 침공의 후과는 대단히 큽니다. 첫째, 캄보디아 비밀 폭격하기 전만 해도 중립파인 시아누쿠라는 사람이 시아누쿠 왕자죠. 시아누쿠 공이라고도 하는데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론놀로 바뀌어요. 론놀이라고 이제 친미파 군부 인사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캄보디아의 농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미군의 폭격을 맞아가지고 십수만, 수십만이 죽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크메르 루주, 붉은 크메르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캄보디아 공산군의 세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고 이 크메르 루주가 1975년도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킬링 필드라고 그래서 인간 개조를 하겠다. 이 농민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겠다 해서 자그마치 150만 명 내지 200만 명을 죽입니다. 인류사의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죠. 그 빌미가 바로 캄보디아 비밀 폭격이에요. 그 크메르 루주는 베트남군에 의해서 79년도에 권좌에서 쫓겨났는데 여기서 또 기막힌 것은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80년대 말까지 크메르 루주에 대해서 비밀리에 군사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왜? 크메르 루주는 베트남군하고 적대적이니까. 나의 적의 적이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얘기 되겠죠. 이건 잠깐 얘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이 미국이 인도차이나에서 벌인 일의 그 후과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베트남에서는 사실은 69년부터 70년까지는 그래도 뭔가 닉슨하고 대화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다가 계속 미국이 군사공격으로 나오니까 71년부터는 북베트남의 정규군을 대거 난파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71년 2월 달에 또 미군이 그러면 북베트남 정규군의 난파를 막겠다면서
남베트남을 군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라오스로 침공합니다. 근데 이때 뭐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남베트남 군에 그나마 남아있었던 유능한 군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71년 6월 13일에 그 유명한 펜타곤 페이퍼스가 뉴욕타임즈에 보도가 됩니다. 이 엘스버그라는 사람은 원래 군사 전략 전문가예요. 핵 이론을 가지고 말하자면 상황이 불분명할 때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른바 결정이라는 이론이라는 건데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국방부에 랜드 연구소라고 미국의 군사전략 연구하는 준정부 기구인데 거기서 계속 핵 전략을 연구했고 또 베트남에 직접 가서 미국의 전쟁 수행에 관해서 전문가로서 맥나마라 장관과 맥노튼 차관보를 보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펜타곤 페이퍼스를 다 읽어본 다음에 결론은 야 우리가 거짓말 사기로 전쟁을 했구나.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이게 내전이 아니라 미국이 그냥 베트남을 침략한 거로구나 생각을 해서 그거를 사실은 69년 이게 한 7,000페이지쯤 되는 엄청난 방대한 문서인데 69년 가을에 이미 다 복사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맨스필드, 풀브라이트 또는 프랭크 처치 같은 상원 의원들한테 줬다고 그래요. 당신들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가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좀 가서 좀 폭로를 해라 했는데 상원 의원들은 안 했습니다. 못한 거죠 사실은.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주의는 강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캄보디아 사태라는 걸 보면서 엘스버그가 뉴욕타임스의 닐 쉬헨이라는 기자한테 이 문서를 주고 6월 13일 날 첫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 보도가 딱 그게 일요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나오니까 닉슨 행정부에서는 이거는 국가안보의 위협이다 해서 대법원에 보도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고 그러니까 이틀 만인가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못하게 돼요. 일단 가처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또 이어서 보도하고 또 뭐 그 다음에 센트루이스키 해가지고 전부 19개 신문이 잇따라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날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언론 자유,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해서 이게 보도가 쫙 나간 거죠. 이 엘스버그는 사실은 미국 최초의 내부 고발자, 즉 공익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펜타곤 페이퍼스를 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국의 신문들이 보도한 것은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보면 미국 언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9.11 당시에 이라크가 대량 활상무기를 가졌다든가 무슨 알카에다와 관련이 있다든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때와 비교해 보면 70년대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정말 대단했던 그런 거였죠. 그것은 물론 국민들의 반전 열기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엘스버그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위킬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 물론 이 사람도 호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위킬리크스의 엄청난 양의 그 군사 기밀을 알려줬던 첼시 매닝. 이 사람은 워낙 이제 남자, 브래들리 매닝이라고 남자였는데 성장하나 해가지고 첼시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스노우든. 이런 사람들의 선배 인격인데, 그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이제 지금은 뭐 이 사람, 어산지, 첼시 매닝, 에드워드 스노우든은 이제 미국에서 반역자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그런 캄보디아와 라오스로의 확전, 그리고 이제 이 확전이 되기 전에 69년도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69년 11월 달에 그 유명한 밀라이 학살 사건이 시무어 허시라는 무명의 기자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어떤 한 마을에 있는 약 500명에 달하는 민간인, 주로 여자, 노인, 어린이, 아기 등이었는데 500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알려집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미국 군부나 정계의 거짓말, 속임수, 잔혹함 이런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69년 말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닉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략이 무한정 늘어진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닉슨과 키신저는 대외 전략에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이뤄냅니다. 72년 2월 달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만나서 화해를 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닉슨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하고 이른바 대땅트 화해를 하는 한편 핵군비 통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핵 군비 통제 조약, 전략 무기 통제 조약 이런 걸 맺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강대국 간의 외교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72년 11월 달이면 재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닉슨 입장에서는 10월 달 이전에 북베트남과의 평화협상 문제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72년 10월 초에 키신저하고 북베트남의 협상 대표는 레둑토라는 사람인데 키신저하고 레둑토가 잠정 합의를 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1969년에 논의한 것하고 거의 다 비슷해요. 쟁점 사항은 뭐냐면 북베트남이 주장하는 거는 미군 너 먼저 철수해라 이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베트남에 내려와 있는 북베트남군도 철수해 이거였고, 또 북베트남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른바 베트콩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적어도 70-80% 남베트남 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 민족해방전선도 연립정권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계속 잘 안 된 거예요.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북베트남이 그 당시 TU 정권을 그래 인정해. 그 대신에 우리 북베트남군은 남한에 남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원래는 10월 말 이전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닉슨이 보니까 자기의 베트남 정책이 어쨌든 그때까지는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더라. 그건 이제 사일런트 머저리티라고 하는데 침묵하는 다수. 1968년도에 그 민주당이 이른바 반전파와 전쟁파로 갈려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시카고 전당대회가 로버트 케네디가 죽고 이 2달 뒤에 일어나는데 그때 시카고 전당대회에 모인 시위대보다도 2배나 많은 경찰과 주방군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잔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시위대 폭동이 아니라 경찰 폭동이다라는 얘기 들을 정도였는데 그때도 시위대가 잘했다기보다는 경찰이 잘했다고 하는 게 한 2대 1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닉슨 대통령이 침묵하는 다수는 베트남 강경 정책을 밀고 있다 그러는데 키신저에 따르면 72년도에도 대략 한 60% 가까운 대략 58% 정도는 닉슨의 베트남 정책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보기에는 뭐 내가 이렇게 나가도 이길 수 있겠네 하고 TU가 또 반발하니까 TU는 북베트남군이 남아있으면 자기가 뭐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11월 이전에 평화협정 조인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닉슨이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압도적 표차로 당선돼요. 68년도에는 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72년도에는 자그마치 60.7%, 자그마치 23%포인트 차이고 표차로는 1,800만 표 차이고 더 중요한 거는 선거인단을 거의 다 휩쓸어요. 95% 이상. 뭐 한 6%. 그러니까 535명 중에 537명 중에 520명. 매사추세츠주하고 워싱턴 DC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0일 날 협상 제기하니까 닉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도 계속 북베트남이 자기네 입장을 고수하니까 1972년 12월 14일부터인가 이른바 크리스마스 대폭격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뭐 히로시마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973년 1월 23일 날 평화협정이 조인이 됐고 1973년 3월 29일 날 북베트남이 마지막 미군 포로를 석방하고 미군 철수가 완료하면서 미국의 개입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남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군사강경제 앞에 무너지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쟁은 끝났는데 이 앞에 존슨 대통령의 목표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위대한 사회였어요. 모두가 잘 사는, 미국민 모두가 잘 사는, 번영을 누리는. 그러나 그 위대한 사회라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베트남 전쟁에 지면 안 되겠다 해서 베트남 전쟁에 들어갔다가 베트남 전쟁도 이기지 못하고 위대한 사회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도 실패했죠. 닉슨의 관심은 대외 정책입니다.
윌슨을 존경했고 내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중 화해와 미소 대땅들을 이룹니다. 이게 대단한 업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미중 화해와 미소 대땅들은 이 미국의 군사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전략 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를 이루면서 어떤 세계적인 군사 패권을 이뤘고 그것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 군사 패권이 무너지면서 압도적 우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세계 정세, 국제 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잘 한 거예요. 잘 한 거였죠. 그러니까 말하는 미국의 상대적 국력 저하에 잘 적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1972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 2022년까지 약 50년간의 세계 질서를 보통 키신저식 국제 질서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닉슨식 국제 질서인 거죠, 사실은. 미중이 화해를 하고 미소가 공존을 하면서 이끌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온 국제 질서였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미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다시 대결하면서 이제 지금 다른 세계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어쨌든 이러한 질서를 닉슨과 키신저가 이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본인이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신과 거짓말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그의 그 어떤 그 어두운 측면 때문에 결국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1974년 8월 9일 날 자진 사임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물론 이제 키신저는 1973년도에 베트남 전쟁을 끝냈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트남 전쟁을 끝낸 거는 끝냈다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46년 시점에 끝낼 수도 있었을 아니면 최소한 54년에는 끝낼 수도 있었을 전쟁을 끌고 온 건 누굽니까? 그건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나마라 장관의 회고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앞에 국방장관이 어떤 문제를 닥쳐서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들은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존슨이 했던 그런 군사력으로 북베트남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을 닉슨도 똑같이 하다가 결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은 아니죠. 어쨌든 닉슨도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이 베트남 전쟁은 사실은 미국의 군사주의가 이제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계기로 확보된 미국의 군사주의 또는 워싱턴 룰, 군사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를 강요한다. 그러니까 이미 끝났다. 필요가 다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개입이 끝났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유럽에서는 냉전이라고 해서 그냥 군사적 대치만 했을 뿐이지 동아시아에서는 45년부터 이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리고 1950년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공산주의의 대외 팽창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945년부터 75년까지 동아시아에서 계속 전쟁을 벌여온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사실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한 큰 목표의 가장 큰 것은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 그 중국이라는 실체를 거부했던 건데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랑 화해를 하고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연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실제로 또 이 유럽에서는 1975년도에 헬싱키 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이거는 그동안 서방이 소련이 동유럽의 위성기가를 가진 거는 무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국경선이나 이걸 인정 못하겠다 했었는데 헬싱키 협정을 통해서 서방은 그러니까 미국과 서유럽은 동유럽의 국경선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획정한 그런 동유럽의 판도를 인정하는 대신에 소련 및 동유럽은 인권 존중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협정이고 헬싱키 협정을 통해서 유럽 안보 협력 회의 CSC 그게 다시 유럽 안보 협력 기구에서 유럽의 집단 안보를 위한 기구가 확정이 되면서 유럽에도 일정하게 어떤 공존의 모드, 평화라고까지 다 없어도 예전에 베를린 위기 같은 것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중 화해, 미소 데탕트, 그 다음에 이 헬싱키 협정 이런 것으로 75년쯤 되면 이제 냉전이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떤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갈 수가 있겠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말하자면 미국 내 뭐 전쟁 세력이라고 할까요? 아주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방위산업체라든가 뭐 석유기업이라든가 금융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이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가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70년대 후반, 75년부터 레이건이 당선될 때까지는 세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거의 일종의 내전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당선됐을까지만 해도 이제 평화적으로 이뤄갈 수도 있겠다 해서 뭐 3자위원회라는 것도 나오고 3자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미국만 혼자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세계 운영을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고 반면에는 그 1950년도 한국전쟁 당시에 태어났던 현전 위기위원회 CPD 커미티 온 프레젠트 데인저라는 모임이 다시 출범을 해가지고 안 돼. 대탕틀에서 소련을 키워주면 안 돼. 이 소련은 밟아버려야 돼. 이런 싸움들이 75년부터 80년까지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다음번에 할 텐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도중에 사실은 미국에서 전쟁, 군사주의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 특히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어 왔지만 항상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것에 대한 반대 저항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면 1898년도 스페인 전쟁 때 뭐 필리핀이라든가 하와이를 합병하려 할 때 미국이 제국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반제국주의자 연맹이라는 게 나와서 미국 상원에서 몇십 일 동안 엄청난 토론을 했었고 특히 1919년도에는 노동자 세력을 비롯해서 또 사회주의 세력 중에서 미국의 참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2차 대전과 6.25 전쟁 때는 진주만 사건이라는 엄청난 이 기습 사건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한국 전쟁 때는 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메카시이즘이라는 빨갱이 공포 때문에 전쟁에 대한 반대가 별로 없었던 반면에 이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 내 시민들, 나중에는 참전 군인들의 반대까지도 어마무시하게 일어납니다. 그 파키스탄 출신의 그 영국 지식인이 있는데 타리크 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올리버 스톤이라는 미국 영화 감독과의 이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마도 미국인의 가장 선한 얼굴이 드러났을 때가 베트남 전쟁 때였을 것이다. 물론 그 반전 시위로 전쟁의 지속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베트남 전쟁을 10회로 끝나게 만든 게 바로 미국 내 반전 평화 세력과 일부 참전군인들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반대를 미국의 지배 엘리트들은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시해버리고 다시 81년부터 이 전쟁으로 나가긴 하지만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의 양심적 시민들과 학자들과 뭐 지식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